내가 좀 전에 제 나름대로 한 5분짜리 녹화를 하나 했는데 예, 예. 거기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들어올 때 네 가지를 생각했다고 봅니다. 네 가지. 그 하나가 이제 첫 번째가 당내를 하여튼 좀 조용하게 하는 거. 그 개파 갈등 그다음에 이런 걸 줄여서 그 대립과 갈등의 요소를 하여튼 줄이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새로운 비전과 가치, 그다음에 정책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정책 대안 패키지를 내놓는 것 같다. 이제 또 그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같다. 비전과 가치, 정책 능력 향상. 그다음에 세 번째가 당의 운영 체제, 운영 방식을 변화시키는 그야말로 이제 당 운영 계획이죠. 개혁. 당 개혁에 관한 거 그걸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인적 쇄신, 인적 청산, 인물 영입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보면 이제 첫 번째는 당 조용해졌죠 좀. 좀이 아니라 많이 조용해지고. 지금 같은 개파가 거의 안 보일 정도가 됐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보면 윤인봉 의원이 작업했던 그런 것을 지금 우리 고용 세습 문제 그걸 유인봉 의원이 그 몽땅 자료를 자기 스스로 지금 복당파라고 불리자는 우리 김용태 사무총장이 당신이 파이팅 해라고 다 지금 갖고 오고 지금 서포트하고 지금 협력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뿐만 아니죠. 지금 안보 문제도 서로 지금 같이 협력하고 지금 이런 체제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확 달라지고 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모습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싸움을 한참 할 때는 그때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정책 역량이 있다든가 또 어떤 그 비전 설정 능력이 있다든가 당무를 잘 보는 이런 분들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딱 찍어서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이제 과거 같으면 좀 뒤로 이렇게 쳐져 있던 분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고 이런 양상들이 보이고. 자한당 본래 그런 자원들이 많잖아요. 본래 경륜을 가진 사람. 많든 어쨌든 잘 전쟁을 벌일 때는 그 사람들이 할 역할을 벌였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당 계획에 관한 거는 아직 우리가 다 내놓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정치개혁 소위원회하고 정당개혁 소위원회에서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집단 지도체제나 단일 지도체제나 지도체제의 문제 이런 등등 그다음에 당원의 권리를 어떻게 할 거냐 심지어 블록체인 기술을 어디까지 지금 활용할 거냐 이런 것까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상당히 진전이 됐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이제 사람의 얼굴을 바꾸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이제 또 일단은 나중에 이제 큰 인물에 대한 거는 그건 별도로 가겠지만 이제 일단 당협위원장 교체라든가 이런 문제도 우리 정당사에 유리 없는 253명의 당협위원장의 사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걸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많지만 그런대로 이 네 가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가 생각한 일정대로는 지금 가고 있다. 어떤 건 조금 빨리 가고 어떤 건 조금 늦게 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정책 그 비전과 가치 그다음에 정책 대안을 내놓고 정책 프레임워크를 단단히 한다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정부 여당의 소득적 성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가치 국민 성장 방법을 내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일정보다 조금 늦어졌고 늦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늦어졌고 지금도 이게 국정감사하고 이제 물려 있으니까 의원총회나 의원 연차를 못하면서 지금 공식화하는 거는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화담론 평화 로드맵 만드는 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런 건 조금 늦어지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당협위원장 사퇴, 일괄 사퇴 같은 거는 사실은 제가 지금 좀 시작하려고 했는데 좀 빨라졌어요.
그 의원들이 먼저 사퇴를 하겠다는 의원들이 먼저 나오고 하는 바람에 좀 빨라졌죠. 현격히다는데 우선 첫 번째로 그 관리형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 뭐 관리형 같은 거 전당대회 관리하고 끝내는 건 그만인데 예. 일시적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사람 잘라서 끝내도 되는 게 아닌 게 사람 잘라봐야 지금 선거도 멀었는데 국회의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을 어떻게 자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자르는 것도 아니다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대위원장 맡을 때부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난 단기간에 네. 예를 들어서 사람 자르는 비대위 같은 내가 이건 지금 선거철도 아닌데 예. 내가 뭘 할 수 있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안 한다. 예. 다만 나한테 시간을 주면 그래서 그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또 어떤 가치라든가 어떤 뭐 그다음에 정책 프레임워크라든가 이런 것을 바꾸는 그런 작업이 나는 그게 정말로 해야 될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야말로 지금 아니면 선거 때는 그런 거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하는 비대위로서 날 비대위원장 하라면 그거 하고 그 다음에는 인적 쇄신은 두 번째 문제다. 인적 쇄신은 그건 사실은 간단한 문제거든. 그거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너 당신 나가라 이래보면 되지. 안 나가? 안 나가면은 내가 나갈게. 너 그만두지. 이 김종인 방식 아닙니까? 예. 당신 나가. 안 나가. 그럼 나 관둬. 이거 그게 뭐 어려워요. 간단하게 해버리지. 그때는 대주주가 있었기 때문에 대주주가 없어도 마찬가지. 같이 됐어요. 대주주가 없어도 비대위가 부서져 버리는데 네. 그 당이 선거 치를 수 있습니까?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김병준 비대위가 만약에 실패해버리면 네. 당은 또 혼란에 빠질 거잖아요. 그건 의원들이 다 원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뭐 가서 선거 바로 앞두고 당이 다 깨져버리는데 그게 뭐 선거 치를 수가 있나요? 그럴 때 비대위원장이 그거 가지고 당신 나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가 이래버리면 그건 간단한 거예요. 그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문제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지금 보세요. 그때 잘라냈던 이해찬 의원이 지금 당대표예요. 예. 그때 잠시 잘랐다가 다시 돌았지만 문희상 의원이 지금 국회의장이고 최재성 의원이 보궐선거 당선돼가지고 다시 당의 실세로 와 있고 잘랐던 유인태 의원은 지금 국회 사무총장 하고 있어요. 결과가 뭐냐 말이에요. 국민이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김종인 비대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했다면 다 그대로 돌았는데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지. 성공한 거 없고 선거에서 어디에 그는 선거에 성공한 거는 소위 말하는 친박 공천의 영향이고 오히려 친박 공천의 덕을 받고 그래서 이쪽 당이 무너지면서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공한 거는 일종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기만에 성공한 거예요. 다 돌아왔잖아요 지금. 다 돌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다라고 보고 저는 뭘 해야 된다고 보는가 하면 결국은 당의 이 깃발을 바꿔야 돼요. 깃발이라는 것은 어디로 가자. 그 기치가 어디로 가는지 이게 왔다 갔다 했거든. 이게 진짜 보수가 무슨 보수인지 보수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극한 뭐 국가주의적인 그런 보수가 있는가 하면 또 굉장히 자유시장 경제론자에서 보수가 있고 뭐 보수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수 중에서 어떤 보수고 도대체 어디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들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정책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이 이 비대위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하는 분들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병준은 내가 변한 적이 없는데 사실은 제가 무슨 보수냐라고 묻는 게 굉장히 정확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당신 보수의 질문이라고 내가 묻거든. 무슨 보수 이렇게 묻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말하자면 정말 그 내가 다 찬성은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그 시민의 자율 질서, 시장 자유주의 이런 걸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성공 모델이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그 성공이 우리한테 준 게 참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시민사회와 시장이 커졌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성장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장을 이야기할 때가 됐다. 그동안 성장을 한동안에 분배 문제에 치우쳐가지고 성장을 너무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성장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탄력으로 쭉 왔지. 그러다가 이제 분배가 악화되니까 분배 문제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분배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정부도 여전히 분배 문제로 가는 거예요.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주도 성장 아니고 분배 정책이죠. 가는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 생각하기에는 아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다시 한번 성장을 통해서 다시 둬야 할 때가 된다. 다만 그것이 분배 구조를 악화시키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성장이 앞서고 분배가 다시 따라가고 그래서 자율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라기보다는 자율시장 경제, 자율적인 시장의 스스로 안에 통제 메커니즘이 스스로 작동하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지만 하여튼 자율체제를 대단히 존중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게 우선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그 다음에 국가는 뭐만 하는가 하면 그런 자율체제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한다든가 공정 경쟁을 강화한다든가 또 그 다음에 패자 부활절을 열어줘서 이 패자가 다시 일어서게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은 국가가 당연히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국가가 해야 될 영역이고 그 다음에 뭐 통일이나 평화나 안보 같은 것은 국가가 할 영역이지만 하여튼 시장에 있어서는 자유와 자율의 그 개념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그 태극기 부대에 나는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태극기 부대가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북한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그 국가의 안보 문제를 굉장히 중시하더라고요. 보통 보면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가 안보가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그 다음에 평화든 통일이든 이런 것이 국가 주도적으로 가야 되는 건 틀림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국방력 강화라든가 동맹체제 강화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는 같이 얼마든지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건 안 되는가 하면 그렇지 말하자면 뭐 이 경제를 하는데 지금 막 국가가 가가지고 산업구조적으로 국가가 마음대로 막 하고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건 이미 세월이 지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굉장히 그분들도 나는 경제에 있었던 자유시장 경제가 중시돼야 된다고 얘기하면 다 고개 끄덕거리는 분들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대통합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통합의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제가 말하는 대통합의 개념과 다른 분이 말하는 통합의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통합의 문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일종의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하나의 이 당에 여기다 다 집어넣어가 요 안에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자면 여기에 말하자면 태극기 들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탄핵을 찬성하면서도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뭐 여러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 이분들을 굳이 말하자면 하나의 틀 속에 다 넣는 것이 통합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전부 다양하고 서로가 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갈등의 요소도 적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 굳이 하나의 이 컵 속에 하나의 조직 속에 다 집어넣는 게 과연 바람직하긴 한 건가? 차라리 각 조직의 입장은 달라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지금 대북 정책이라든가 이 남북 관계라든가 또 그렇지 않은 경제 정책이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떠냐? 좀 더 자유시장 경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네트워킹 해가지고 정책적인 연합을 형성하고 이런 네트워킹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요즘과 같은 사회에 그 네트워킹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그 중심성을 확보하고 있으면 된다. 굳이 말하자면 유승민 대표도 들어오고 황교안
총리도 뭐 우리 당에 꼭 들어와야 되고 이럴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때가 되면은 이분들이 협조를 하고 때가 되면 서로 또 각자 하다가 다시 또 그게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서 네트워킹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민주당은 지금 보면 전대협 출신들 그쪽 그룹 민노총 그다음에 시민단체 뭐 이런 데하고 아주 밀접하게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거 때가 되면 확 그냥 확 움직이고 그 다음에 무슨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촛불을 그럴 때는 쫙 전부 움직이고 하잖아요. 자유한국당이 기존에 이 네트워킹이 약한 거예요. 근데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트워킹을 넓히는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이 모든 것을 한쪽에 끌어당겼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건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말할 때 태극기 부대든 이런 쪽도 보수의 큰 하나의 보수의 커뮤니티 속에서 하나의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또 그와 전혀 다른 생각, 그 태극기 부대하고 서로 이질적이지만 또 하나의 저 문재인 정부라든가 문재인 정부는 여기 받아들일 수 없는 이쪽에 존재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그 중심성을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뭔가 하면 일종의 협인력 내지는 구심력으로서 허브 역할을 하면서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정당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말은 전부 네트워크 정당, 네트워크 정당 매번 이야기를 하거든. 공약마다 다 나오고 다 나가면서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제가 사람을 만나고 다니면 야 저 사람을 저 영입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해도 된다고요. 안 해도 되지만 그분이 가지는 상징성을 통해서 그분을 지지하는 그룹들과 연결되고 이렇게 가서 여기서 중심적으로 그러다가 이분들이 때가 돼서 내가 그 중심에 가서 내가 역할을 하면서 중심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면 그때 들어오는 거지. 이 중심성을 나는 뭘로 가지고 확보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중심성은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런 것이 되겠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통의 인식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이냐 미래를 갈 때 그럼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가고 자유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가고 그 다음에 안보 문제는 우리가 안보 문제는 국방력을 갖다가 무시하지 않는 당당한 안보라는 그런 체제로 가자. 이런 말하자면 어떤 새로운 철학과 또 어떤 새로운 어떤 지금 집권 세력에 대한 어떤 비판적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심성이 돼 있어요. 이것이 협인력과 구심력 역할을 해주면 서로 좀 다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더라. 과거에 또 서로 척을 졌던 사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같이 할 수 있다.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복당파와 친박이든 뭐 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당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당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일자리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젊은 아이들이.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번에 고용 세선 문제 같은 거 이게 발생하니까 여기는 복당파고 친박이고 비박이고 없는 거예요. 전부 일치단결해서 지금 가고 밖에 있는 세력들도 이걸 가지고 지금 다들 흘려가잖아요. 이것이 맞다. 이걸 굳이 말하자면은 억지로 가가지고 옷을 입혀가지고 같은 유니폼으로 같은 옷 입혀가지고 같은 컵 속에 아니면 같은 기구 속에 다 담아야 된다는 이 생각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안 할 수도 있고 그중에 많은 분들 지금 민주당 같은 데도 그러잖아요. 참여연대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국회의원 안 하고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떨 때 그중에 한 사람이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소위 진보라는 그 틀 속에서 그것이 아주 체계적으로 움직여요. 우리는 지금 존재하면서도 이것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중심성을 강화하는 네트워크상의 일종의 링킹 서로를 연결하는 링으로서의 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보수 우파가 어떤 보수 우파냐에 달렸는데 저보고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이 국정 교과서도 국정화해야 된다는 CK 우파면은 저는 아니에요. 오히려 뭔가 하면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그런 자유시장 쪽의 우파로 내가 맞다. 저는 오히려 뭔가 하면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 자율체제를 인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그러죠. 그게 아니 어쩔 수 없이 다양성을 인정해야지. 국가가 국정교과서를 한다고. 그럼 정교조가 가만히 있냐고. 대안교과서를 수십 종을 내놓겠지. 어떻게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뭐 왼쪽 깜빡이하고 의전한다 이런 비유가 많았잖아요. 많은 보수 정책들이 나왔었는데. 근데 저를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이제 참 제가 이야기한다는 게 좀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참여정부 안에도 좌파와 우파가 있었다. 네. 좌파가 우파가 있었는데 정책적인 방향의 상당 부분은 특히 제가 정책실장을 맡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때부터 많은 것이 달라지죠. 네. 예를 들어서 한미 FTA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뭐 네. 이런 것들 저는 제주 해군기지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하고 서비스 산업 육성이라든가 네. 심지어 영리병원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 그 안에도 이제 우파와 좌파가 있었다. 뭐 그 정도만 제가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노무현도 지금 받아들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 안에서 그 양쪽의 말하자면 대립이 상당했고, 예를 들어서 한미 FTA만 하더라도 그 안에서 얼마나 격돌이 되겠습니까? 예. 결국은 대통령이 하겠다 받아들인 거예요. 네. 서비스 산업 육성 하자, 스크린 쿼터 열자, 네. 그 다음에 영리병원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갔을 때는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 손을 들어준 거죠. 저는 볼 때 어쨌든 그게 결과적으로 맞았다. 이런 이 결론이 상당히 중요한. 철학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요. 세계사에 대한 인식.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제가 지금도 그래서 제가 느끼고 있는 건데 내가 참 이야기하기가 못한데 저는 자유로웠고 네. 소위 진보를 하는 사람들은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네. 왜 자유롭지 않은가 하면 뒤에 다 이런저런 지지세력이었던. 지지 세력과 엉켜 있었다. 네. 근데 나는 혼자였으니까 네. 내가 무슨 뭐 어디 노조에 매일 일도 없었고 내가 재벌에 매일 일도 없었고 네. 내가 무슨 어떤 무슨 이념 단체에 매일 일도 없었고 그런 거였는데 이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 진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보면 다 이 네트워크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진보적 사고를 가진 분들은 네. 비교적 그런 운동 단체나 아니면 시민 단체들, 이익 단체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자유로웠으니까 네. 정말 가지고 우리의 대한민국에요 어느 누구도 지금 북한이 핵까지 가진 마당에 네. 전쟁하자고 덤빌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네. 전쟁을 하면 누가 잃느냐?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대체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난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좀 있는 사람들을 기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당.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가지고 타격을 입고 제일 많이 잃을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 아닙니까? 맞아요. 어떻게 가지고 전쟁을 좋아하는 정당이 될 수가 있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그런 억지를 부리고 그렇게 몰아붙인단 말이야. 그건 안 된대.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서로 갈등을 부추기는 건데 이럴 것이 그야말로 통째로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이 당의 지지자들인데 그럴 리는 없고요. 다만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평화를 하되 어떤 평화를 원하냐? 핵이 있는 평화냐? 핵이 없는 평화냐?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핵이 있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냐? 핵 있는 평화면 어떠냐라는 거고, 그리고 그 핵은 우리를 향한 것도 아닐 거고, 핵이 남쪽을 때릴 리도 없고, 또 김정은 정권은 저게 세대 손손 앞으로 내려갈 텐데 그 정권이 천사 같은 정권이 돼가지고 절대로 안 무너질 거고 절대 우리를 안 때릴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불안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핵이 우리를 기본적으로 때리지는 않겠지만 그걸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김정은 정권이 정말 자손 마음대로 대대손손 그렇게 갈 거냐, 아니면 그 안에서 내부 갈등이라도 일어나가지고 그런 권력 투쟁 속에서 그 핵의 이상이 발생할
핵을 가지고 엉뚱한 사람 손에 들어가서 이상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 김정은이 말하자면 특히 앞으로 개방이 가속화되면은 그 정권이 정말로 가지고 끝까지 가겠냐.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개방 체제가 되고 난 다음에 독재 정권이 성한 몇십 년 동안 몇십 년, 100년, 200년 성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불안하다 이거죠. 그 불안한 거지.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가서 그것이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 대통령님한테 이게 없는 평화를 갖다가 우리는 원하니까 그 비핵화와 우리 평화 문제, 경험 문제가 같이 가야 되겠다는 거고 그게 뭐 그렇게 가가지고 이것이 엉뚱한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비핵화 문제와 같이 가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평화를 유지하는 데도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 힘이 강해야 돼요. 힘이 강하고 그 힘 속에는 국방력도 있고 그 다음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우리 동맹하고의 관계도 있고 하여튼 힘이 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대화 타협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지금도 이번에도 우리의 힘이 약하고 말하자면 동맹하고의 유엔이나 여기하고 공조를 통한 제재가 없었다면 김정은이 무엇 때문에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이거대로 유지해야 된다. 동맹 체제와 그 다음에 우리의 그 국방력이라는 거 이걸 유지해야 돼요. 유지를 한 상태에서 대화, 협상, 타협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옛날에는 뭘 더 강조했는가?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보수 정당들은 대화, 타협, 협상은 놔두고 이것만 더 강조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이걸 주로 안 했잖아.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 자유화. 대화, 협상, 타협하고 북한 갔다 오고 협상하고 다 하라. 근데 그 부분이 잘 안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한국당 나름의 우리 이야기가 잘 전달이 안 되고 잘 정리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 로드맵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걸 제시를 그래서 우리의 기본 가정이 어떻게 다르고 기본 가정이 다를 수 있잖아요. 북한은 순진하다, 우리는 순진하다고 믿어서나 순진하다고만 믿는 것 자체가 정치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북한 정권은 김정은이 천사 같은 정권이 영원 무궁하게 갈 수 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게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가정들을 놓고서 어느 쪽이 맞는가 국민한테 어느 쪽이 더 평화를 갖다가 추구하는지 물어보자.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평화 로드맵을 지금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서 국민들께 우리도 당연히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 지지자들 중에서 평화를 갖다가 평화가 오지 않고 전쟁이 오면은 정말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민들을 놓고서 설명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두 번째 제가 3개, 4개를 한다고 했는데 두 번째로 어떤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하고 정책 프레임워크 그것도 이제 우리가 옛날하고 달리 지금 당의 변한 모습이 경제 정책도 대안을 내놓고 부동산 정책도 대안을 내놓고 어떤 소상공인 문제에서도 대안을 내놓고 평화 문제에서도 대안을 내놓고 일종의 대안 정당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우리나라하고는 다른 모습을 가고 있다. 그 로드맵 언제쯤 나오는 10월 말 10월 말쯤 되면 초안이 나올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도 역시 이제 당내 의원들 간에 이제 연산 토론을 거쳐야 되겠죠. 알 수가 없습니다. 빠르게 올라간다고 해서 저는 좋은 건 아니라고. 왜 그런가 하면 빠르게 올라가고 그러면은 또다시 도덕적 해이에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쭉 추구해 가면서 차근차근 올라가고 지금은 참 좋은 시점이라고 저는 보는 게 왜 좋은 시점인가 하면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가 내려와도 자유한국당께 안 올라가요. 그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이건 이제 문제가 아니라 기회죠. 왜냐하면 이쪽이 내려오는데 이쪽이 올라가 버리면은 상대를 내려오게 하는 데만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저쪽이 내려왔는데도 이쪽이 안 올라가는 거는 우리의 혁신 엔진과 우리의 계획 엔진을 자체적으로 돌려야 되겠구나라고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 처음 들었어요.
그게 이제 아무도 이야기 안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봤잖냐. 상대의 지지도가 내려와도 우리는 안 올라가거든. 결국 우리 엔진, 우리의 개혁 엔진을 돌리고 우리가 자체 스스로 개혁의 드라이브를 더 걸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일정 시점까지. 근데 이것이 내려오면서 우리가 자동으로 올라가 버리면 또다시 지금 이 개혁의 그 끈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호기다. 국민이 요구하는데 그걸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참 모르는 게 제가 여기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 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예. 그래서 참 특히 한국 정치처럼 이렇게 변화무쌍한 네. 이런 상황에서는 기본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 뭐 총리가 되겠다, 당의 대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없고 뭐는 제가 꼭 보고 싶은가 하면 세상이 변하는 걸 좀 변하는 걸 보고 싶고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힘을 보태야 되겠다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별 생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혁명가치네. 혁명가. 글쎄 혁명가를 뭐 혁명가- 되겠다 이게 아니라 변화를. 혁명가치고는 지금 너무 곱다는 거 아니에요?